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랩 H의 김호 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호 대표님과 에바 일루즈와 에드가르 카바나스가 같이 쓴 해피 크라시를 이번 주에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강한 과학, 강양구의 강한 과학 표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녀맘님, 개인적으로 YG님이랑 취향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추천해 주시는 책 잘 읽고 있습니다. 강한 과학 구입해서 읽고 있는 중에 방송해 주시니 반가웠습니다. YG님 이미지와 강한 과학이 좀 어울리는 면이 있긴 한 것 같긴 하나 제목으론 좀 과한 느낌인가요? 표지가리 하신다면 이런 건 어떨지요? 넘지 못할 과학, 넘을 수 있는 과학. 과학 이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과학 이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요거는 YG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참담합니다. 네, 미녀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과학 감사하고요. 이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댓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디페랑스님, 예,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YG님 책이 나오는 대로 사보는데 강한 과학과 과학의 품격 표지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따 사보니까 상관없지만 아무따. 이게 막 아무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이런 네. 뜻이겠죠? 네. 주변에 추천하면서 이런저런 혹평을 들었거든요. 과학의 품격은 이 사람 누군데 책 표지에 있냐는 말을 많이 들었고 강량구의 강한 과학은 이 표지가 대체 무슨 의미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을 했지만 아시잖아요. 설명하는 순간 이미 가기는 어렵다는 거. 강량구의 강한 과학 표지는 반드시 표지가리 해야 합니다. 지금 표지는 솔직히 저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편집자와 YG님이 많이 고민하셨겠지만요. 의미와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우니 적어도 한 마리 토끼를 쫓는 표지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수준의 파격을 원합니다. 과학고전 뒤집어 보기라든지 과학고전 대의부 같이 과학고전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어떨지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표지가리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제목도 바꿔야 된다. 좋은 제목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목 후보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햇살 고현님도 저도 YG의 책을 보면 출판사에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표지가 안타깝습니다. 책을 팔면 안 돼. 책은 진짜 재밌는데 YG를 몰랐더라면 책 표지나 제목만 봐서는 절대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표지가리와 제목 변경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떤 제안은 못하지만 표지가리와 제목 변경에서 새로운 책이 나온다면 고통받는 대출카드 말고 신용카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것도 사고 다시 사고 친구도 선물하고. 네, 네, 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표지가리 합시다. 네. 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참 착잡하고 답답하고 그렇네요. 해피크라시라는 이번 주의 책 표지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이 표지를 보면 약간 의아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해피크라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든 거 아닐까요? 혹시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스펠이 이게 맞을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원래 없는 단어죠. 네. 해피크라시. 저자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만든 말이고 그냥 무슨 말인지는 듣기만 해도 알 것 같잖아요. 왠지 크라시 붙으면 뭔가 이렇게 뭐 데모크라시나 뭐 뷰로크라시나 이런 데 든 말이니까 해피크라시. 뭔가 행복과 관련된 어떤 뭐 사상? 뭐 이념? 행복주의? 네, 주의. 이런 거에 관한 책이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고 네, 해피 크라시 두 줄로 영어로 적혀 있고 한글로도 적혀 있습니다만 원제에서는 이제 한 단어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해피크라시가
원래 이 불어가 원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영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 여러 언어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제목이 해피클래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그 미국의 영어판 제목은 전혀 다른 제목이더라고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대부분 다 이제 해피크라시 혹은 그거에 이제 직역에 해당하는 거의 비슷한 말로 됐는데 영어만 뜬금없이 Manufacturing Happy Citizens, How the Science and Industry of Happiness Control Our 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와닿긴 더 하네요. 노골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제목만 봐도 이게 책의 내용이 뭔지를 뭔지, 딱 알 수 예, 있게. 예. 예. 행복한 시민 만들기, 행복한 조작. 시민, 행복한 시민 제조하기, 제조하기, 제조하기. 제조하기. 어떻게 행복 과학 혹은 행복 산업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미국의 영어판 음. 편집자가 책 좀 팔아보자. 아하. 그래서 노골적으로 만든 제목. 그러게요. 네. 행복을 약간 찍어내는 듯한. 네, 찍어내는 듯한.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다른 나라 말도 뭐 스페인어판 제목은 해피크라시아, 네, 이탈리아 버전은 뭐 프렌치 버전은 해피크라띠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영어 버전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르고 영어판은 굉장히 다릅니다만 똑같은 이미지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느낌의 이미지. 한글판에도 있는.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세 세 사람이 한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 발 맞춰서. 발 맞춰서. 예. 다양성과는 반대.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그 매뉴팩처링 이런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스타일의 행복을 강요하는 너도 이런 식으로 행복해야 돼라고 좀 뭐 주입하는 듯한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요거를 너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행복이야. 길이야. 행복해지는 요런, 길이야. 행복도 마치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딱 그 길만 알려주는 요런 느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글 버전도 그렇고 다른 나라 버전들도 웬만하면은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 3명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또 영어 버전은요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 3명이 걸어가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네. 사람이에요? 뭐 여자 남자 섞여 있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 옷이라든가 스타일은 다 스타일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 3명이 걸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이 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고 동시에 여기 계신 YG와 JYP 저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는 YG가 부정적인 거를 담당한다면 JYP가 시니컬한 거, 그다음에 제가 긍정 이런 걸 담당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자기가 가지고 아니 일단 자기가 좋은 건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그 부정과 시니컬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시니컬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시니컬이 제일 나쁜 거야 지금. 무관심과 방송set 다 끊어봐 지금. 어?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그 행복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옛날엔 없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없었죠. 예. 그러면 해피래 그 셀리그먼이 만든 거는 긍정 심리학이라는 그렇죠. 말은 그 긍정 사람이 심리학이죠.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또 같이 비판을 하는 칙센마이. 네,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 경제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네. 근데 그 행복 경제학과 긍정 심리학이 어느 순간에 딱 결합을 하면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어떤 트렌드를 만들었고 네.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뭐 행복의 비밀, 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파헤친 뭐 행복 뭐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네. 식의 책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선거할 때 사실은 국민의 뭐 행복 그게 되게 중요한 아젠다였었죠. 그것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마틴 셀리그먼을 필두로 한 긍정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도 국내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많죠.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네. 또 이제 그분들과 같이 학위 과정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국내에 이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제 긍정 심리학의 토대를 둔 저술 활동들을 또 네. 많이 하기 시작했고. 또 대학에도 그런 연구소들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긍정 심리학이나 무슨 행복 경제학이나 이런 혹은 뭐 행복학이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저자는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과 비슷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어쨌든 에바일루즈와 그 에드가르 카바나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기 때문에 흔히 이제 행복하게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이론적인 토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제 이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들이 자꾸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고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것인데 그걸 그렇게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것의 실체는 이것이고 뭐 10점을 주면은 뭐 참 행복이고 뭐 8점, 7점이면은 뭐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이 행복하게 몸담고 있는 분들은 계량도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행복의 척도를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연구비가 더 필요하다, 혹은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그 행복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했을 때 진짜 개인의 행복이나 혹은 공동체의 행복이 올라가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나 허점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이론 체계나 학문 체계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한쪽에 있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돈벌이로 연결이 되는데 돈벌이나 혹은 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에서는 그 정부 정책으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뭐 행복청 이런 정부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 산업이 그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지금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모여들어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혹은 그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앞부분 앞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실체가 없다. 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뒷부분은 실제로 그게 굴러가는 모습이 가관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실체가 없는 뭐 속된 말로 약간 구라인 것 같은데 이 구라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써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행복청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표나 뭐 이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뭐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 국가고 답답한 국가인데 행복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계열로 활용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고 뭐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을 좀 뭐 누그러뜨린다거나 아니면 더 죽도록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뭐 좀 퍼포먼스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해고하는 데 명분을 더 축적하는 뭐 이런 등등으로 또 악용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비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너도 임원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너도 열심히 그렇죠. 일하면 너도 임원 될 수 있어. 뭐 그 이런. 김호 대표님한테 이제 조금씩 여쭤볼게요. 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질문 한꺼번에 던지는데 일단 그 실체가 없다 이거는 이 긍정 심리학은 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건 이제 좀 관점의 차이일 거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사실 뭐 긍정 심리학보다는 오히려
이제 긍정 탐구라는 분야를 사실은 그 미국에 2차례 가서 이제 배워오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거 이제 대꾸가 되는 게 그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 경영학 분야거든요. 네.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모든 거를 문제로 보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건데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긍정 탐구, 소위 appreciative inquiry라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 심리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느 회사에서 그 소비자 만족도가 79%라고 했을 때 왜 소비자 만족도가 79%밖에 안 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분석은 굉장히 맞을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그 왜 안 됐는지를 하게 되면 부서장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직의 퍼포먼스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긍정 탐구는 그럼 도대체 79%는 왜 만족하는 건데? 라는 거를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확산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블레임 게임,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이 서로 협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먹히는 말이 아니면 이게 사실 현실에서 쓸모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 탐구가 갖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현실에서 갖는 의미, 현실에서 효용성의 의미가 면에서. 있고. 그거는 긍정 심리학의 영역보다는 왠지 그냥 마케팅이나 뭔가 그 조직 개발에서 이제 다뤄지는 네. 거의 한 30년 된 HR이나 분야긴 뭔가 한데. 이렇게 네. 비즈니스 경영학과에서 할 것 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데이비드 코퍼라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처음 만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쌓여져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이제 행복학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로 이제 다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하고 행복을 갖다 동일시하는 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약간 실체가 없는 부분이 실체가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대충 같이 모아가지고 사실은 나는 실체가 없는데 옆에 실체가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마치 자기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그렇게 끼어들어가 써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행복 산업에는. 그럼 저도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그 에바 일리주의 약간 빙이 돼가지고 김호 대표님께 여쭤보면 그 이제 행복 그 긍정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행복 경제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 영어의 해피니스거든요. 근데 해피니스가 도대체 뭔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통제권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되겠죠. 다른 네. 질문. 행복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근로자들을 어떤 이렇게 좀 괴롭히거나 뭐 하여튼 하는데 착취하는데 혹은 심하게 말하면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은 시민들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시민들을 통제하고. 혹은 노동자를 그렇죠. 통제하거나 네.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그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이런 정책은 하지 않으면서 일부 소수의 성공 사례를 들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그것은 정부나 기업에서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건 동의하시는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이나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말 속에는 네가 지금 안 행복한 건 네 탓이야라는 그렇죠. 메시지가 네. 숨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저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런 부분은- 부분은 분명히 현실에도 그럼요, 있는 것 그럼요, 같고. 그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김호 대표님도 이제 주로 조직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뭐 조직이나 혹은 개인을 상대로 그렇죠. 해서 이제 코칭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행복 산업의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칭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코칭을 통해서 그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랄까 그 좀 다른 생각 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판하는 것은 소위
코칭 중에서도 라이프 코칭, 네, 인생 네. 코칭. 네, 인생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인생 코칭이라는 책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코칭도 여러 분야가 있군요. 네. 그렇죠. 라이프 라이프 코칭이 코칭이 있고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정말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 야- 부분을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 나는 이런 약간 그렇죠. 분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 마음 뭐 가짐 뭐 네. 명상 뭐 이런 계열도 맞아요. 되고 실제 제가 오기 전에 그 마틴 셀리그만 책의 이제 그 첫 서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긍정 심리학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게 출판사 사람에게 그 어떤 얘기를 듣고서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출판사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긍정 심리학을 하시게 되면 이게 종교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예, 이미 예, 천만부터. 교주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걸로 포장해가지고는 나를 따르면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를 실제로 마틴 셀리그먼이 달라이 라마랑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요? 네, 오. 달라이 라마랑 되게 친하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렇죠. 명상도 여기서도 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분이 이런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 뭐 다른 길로 빠졌으면은 네 뭔가 종교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행복교. 그럼 하여튼 코칭 라이프 코칭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리더십 코칭인데 리더십 코칭이라 예, 예,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제 고객이 저를 고용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시각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음흠. 그 심지어 어떤 고객은 그 한 기업의 CEO인데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공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한 거는 항상 그 사람의 이야기에 어깃장을 놓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임원들이 항상 자기한테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자기가 그 의사결정이 흐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그 지적인 적이 돼달라라고 해서 질문과 공격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시 한 적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코칭에서도 이게 뭐에 따른 좀 다른 건데 주로 이 책에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뭐 긍정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어깃장 놓는 거는 그 레드 뭐라고 예, 해요? 레드팀. 레드팀 네. 그 역할을 맞아요. 이제 1대1로 맞습니다. 사실 그건 긍정 심리학이랑 약간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다른 거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CEO가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그거는 말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뭐 이건 이런 측면은 없나요?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역할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뭔가 돈을 받는 그럼요.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 일을 YG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두 분 잘하실 거예요. 원래 무슨 말만 하면은 우리는 무슨 택도 없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레드팀이 딴죽을 걸면서 그분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제 기회를 맞습니다.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조건 리더십 코칭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요청이었고 일반적인 리더십 코칭은 뭐예요? 일반식 리더십 코칭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저 누구죠? 호모 사피엔스 지은 사람? 하라리요? 차라리 네, 하라리가 이제 그 구글에 그냥 사피엔스입니다. 그냥 사피엔스군요. 죄송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오히려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하지 마세요. 원제는 세이피언스라고. 사피엔스 맞아. 그분이 구글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교는 그 앤서에 대한 것이고 네.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질문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그 비유하냐면 컨설팅은 그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코칭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책을 쓴 것도 사실 코치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 코칭의 가장 핵심은 저는 질문과 듣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쓰신 책 중에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코칭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실제로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놓으셨던 그러게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렇게 근사한 말들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렇게 아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말은 그리고 아니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도 그 사실은 그 코칭하는 맞아요, 과정을 맞아요. 이제 쭉 네. 써놨는데 거기서도
컨설팅을 하지는 않으세요. 안 합니다. 해답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라이프 코칭이라는 말과 리더십 코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종류의 코칭도 존재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퍼포먼스 코칭이라든지 퍼포먼스 코칭은 또 그 사람의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뭐 하는 그건 그런 약간 컨설팅이나 문제 해결에 가까운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떤 뭐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딱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에바 일루스가 비판하는 건 코칭이 아니네, 컨설팅이네. 아니지, 라이프 코칭을 비판하는 근데 라이프 거지. 라이프 코칭은 사실 라이프 컨설팅이에요. 자꾸 해답을 주려고. 당신들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삶이 다 변할 수 있어. 아, 맞아요. 그런 네, 거야. 그런 질문을 거죠.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너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가이드를 하기보다는 그 보통 무슨 인생 코칭을 한다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무엇이냐면 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흔히 말하는 멘토, 네. 국민 멘토 그렇죠.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하면 저 사람이 내놓는 솔루션대로 내가 움직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나 확신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돈 내고 강연 듣고 돈 내고 코칭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코칭이란 말이 굉장히 오용이 되고 있죠. 예. 그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당신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는 코칭은 아니거든요. 네, 코칭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라고 만약에 물어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싶은 그 방향으로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코칭에서는 그러면은 답이 딱 있을 수가 없겠네요.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은 그 김호 대표님은 리더십 코칭을 할 때도 김호 대표님이 머릿속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롤모델 같은 건 없습니다. 없겠네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리더십 코칭 모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오센틱 리더십 모델링이라는 건데 그 이제 진정성 리더십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고객한테 잘 묻는 게 제일 좋아하시는 그 상사가 누구였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상사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 상사의 모습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선호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을 그 사람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뭐 당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질문을 주로 하지만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아니 분명히 그냥 되게 간단한 쉬운 답이 보이는데 저분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 그 해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럴 땐 안 줘요? 그거를 억제하는 게 사실 힘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주면 그건 그 순간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김호 대표님이 왜 못 드는지 이유를 알았다. 네? 왜냐하면 답을 사람들은 줘야 돼. 사람들은 답을 줘야 되거든요. TV에 나가서는 답을 줘야 돼. 답을 이렇게 줘야 하면 되거든요. 돼라고 해줘야 돼. 내 눈을 바라봐. 이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 기자님을 코치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그 분야는 굉장히 분명한 과학적 답이 존재하잖아요. 저는 또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주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해도 된다. 그게 저한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떠올랐던 게 제가 30여 년 전에 논리학 교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그 도움이 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이 세상에서 논리적인 사람은 항상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논리적으로 한다? 그거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할 때와 감정적일 때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 그 부정적이어야 하거나 혹은 비판적이어야 하고 어떨 때 긍정적이어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무조건 긍정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 여쭤본 김에 그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좀 더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고 뭔가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지? 이렇게 생각되는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관 아기를 최초로 성공한 문신용 네. 교수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세포는 절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 네.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게. 저는 그 말에 이제 그 공감하는데 그 제가 소위 프로젝트를 안 맞는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면 저 사람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좀 코칭으로 변화시켜 달라. 그런 건 안 맡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해야 되는 거지. 원치 않는 사람은 억지로 한다라는 건 그 사람도 고역이고 저도 고역이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변화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 생각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달라는 그것만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위 코처빌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코칭을 할 만한 고객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코치 앞에서 진짜 문자 한번 쓰려면 코치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자동차나 네네네. 큰 버스 이런 거 할 때 쓰이잖아요. 네네. 원래 그게 어원이잖아요. 네네. 마차거든 어원은. 그래서 코치는 그 말을 다 그 지도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네네네. 편달 정말 채찍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 이게 말 안 듣는 말을 딱 잘 길들여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도 말 안 듣는 혹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막 이렇게 좁히고 막 자극 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스포츠에서 코치나 뭐 이제 이런 네,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 그렇죠. 마차 끄는 말을 다루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걸로 한쪽에는 알고 있는데 채찍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당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죠. 저는 평생을 을로 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채찍을 들겠어요? 아니요. 근데 네. 그 현대판 코치 이제 그 스포츠의 코치 말고 이제 김호 대표처럼 이제 그 아까 리더십 코칭 같은 거는 채찍은 없고 당근도 뭘 줍니까? 그러면 주로 질문만 줘요? 질문이죠. 그 질문이 곧 당근이자 채찍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어떻게 하면 코칭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질문 원래 기자 강양구 기자 그렇죠. 같은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맞아요. 그 기자들은 왜 코칭을 못 하지? 왜냐하면 기자들은 그 답도 내거든요. 질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을 받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면 화를 내지 성질이 들어. 아니 그래서 그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저널리스트의 본질과 좀 이렇게 약간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불안감 내지는 들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위치보다는 약간 대답을 하는 위치 혹은 제안을 하는 위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 좀 답답해 하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저널리스트 역할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책 얘기를 책 얘기 너무 안 하고 우리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기업에 적용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아니 뭐 기업이라는 거는 원래 이윤 추구를 뭐 하는 조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더 나쁜 짓도 하는데 뭐 직원들한테 약간 이렇게 행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를 공교육에 이 프로그램을 자꾸 집어넣는 부분에 대한 비판 그 부분은 맞아요. 특히 공감했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한창 지식을 공부하고 애들끼리 어울려 놀고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자꾸 무슨 택 없는 뭐 마음을 챙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행복 교육을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외국에 은근히 이렇게 많이 도입됐다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 행복학과 관련된 그
강의나 이런 거 있죠. 많이 개설이 아니 되어 뭐 있을걸요. 대학생 대상으로는 뭐 지가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교육, 공교육 체계 초등학교에다가도 이런 거를 넣는다는 건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말이 안 되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갈등을 통해서도 사실은 배우는 게 있는 건데 네.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되고 뭐 행복해야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좌절감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은 또 중요하게 짚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행복하게 이렇게 융성하게 된 배경이 결국에는 그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970년대까지는 꽤 잘 굴러가던 그 유럽의 이제 복지 국가들이 80년대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유럽의 복지 국가에 미치지 못했던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더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모든 것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던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뭐 그 복지 제도라든지 사회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수록 느슨해지거나 혹은 희박해지면서 대신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뭔가 당근 내지는 당위전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 연대 대신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명의 제목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약간 어설픈 충고라든지 아니면 현실의 사회 안전망 대신에 이제 마음의 그 몰핀, 마음 먹게 달렸어. 네가 조금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행복은 사실 바로 옆에 있어. 이 책 뒤에 보면 앱도 나오잖아요. 네. 깔아서 뭔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파는 월 사용료가 11.99달러든가 하여튼 꽤 비싼,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앱 없죠. 영상 우리나라에도 앱 같은 건 있죠. 영상 앱 같은 건 있죠. 유료예요? 그런 것도? 유료죠. 네. 오. 지금 해민스님 지금 앱 저기 만들었잖아요. 혜민스님 만들었잖아요. 그 돈을 내면 그 앱에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그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 깔아서 자 뭐 어떻게 하라고 눈을 감고 명상하라고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구독료를 돈을 그럼요, 내죠. 그럼요. 네. 지금 이 책에 지금 나오는 그 지금 JYP 찐 표정을 봤어야 됐는데. 여기 그 해피 무슨 파인가 어쩌고 그러니까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의 성공한 앱 해피-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다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해피클래스로 가장 비판을 받으시는 현실의 인물이 있다면 아마 해민스님 같은 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대안은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제안. 그죠? 예.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 에바 일루즈의 책에서 가장 맹점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꼴이 이런 꼴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의 실체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대안 제시는 없나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에바 일루즈 스스로도 물음표를 그려놓고 계속해서 그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학자들도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사회학은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 아니래요. 그렇죠. 네. 예. 현재 사회 꼴이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학문이지 어떻게 하면은 뭐 좋아지느냐라든지 이거를 제시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사회학자들이 그러던데. 일종의 죽비죠. 음. 지금 일종의 죽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빨간 약 같은 거죠. 그 갑자기 지금 충격 먹었구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많아요. 행복 산업에 투신해 볼까? 사실은 이제 영상 앱 책걸상 자매 방송이 나는 의사다 이런 데서 네. 이런 행복학 섹션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썰 풀게 하고 유료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하나 만들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최면 앱 같은 거를 하나. 아 그런데 요즘에 아니 JYP도 같이 읽었잖아요. 뭐? 그 이혜미 기자의 응. 그 자본주의 퀴즈의 뭐 그거,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를 봐도 이혜미 기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 앱 켜고 명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명상 그렇네. 앱이 유료 유료야? 명상 앱이 있어요. 유료 앱이라는 그리고 이제- 거를 거의 이제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러니까 것 내가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무료 앱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요즘에 20대, 30대들이 그런 식의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고 또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 행복 산업의 전도사들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김호 대표도 이렇게 CEO들 1대1 코칭만 하시지 말고 뭔가 이렇게 저 앱을 활용해가지고 아니 답을 안 내놓으신다는 알면서도 답을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고민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알고리즘이 딱 듣고 김호 같은 A급 코치가 하는 것처럼 질문을 막 던져. 그럼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방송 시간이 좀 생각하세요?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 김호 대표님 저한테는 답을 주십시오. 혹시 제가 무슨 답이 있어요? 혹시 이 강양구 사는 꼴을 보다가 저거 저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때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냥 문자 보내도 좋습니다. 강 기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피크라시라는 책을 읽으면서 원래도 뭐 JYP는 이렇게 행복 같은 거를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의외로 이런 거를 테마로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악용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약간 사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해민스님이 그런 앱을 만들었을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마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마음가짐의 이면에 있는 숨은 논리가 무엇이고 숨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좀 약간 파헤쳐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아니 책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이 됐든 만족이 됐든 삶의 질이 됐든 이게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무슨 정신과 의사를 만나거나 뭐 코치를 만나거나 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잖아. 그럼 그쵸. 내가 그동안 잘못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깨달아서 행복해진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것도 사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해지기보다는 더 번민에 빠지지 않나요? 더 고민스러워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번민이 되든 아니면 더 행복해지든 뭘 더 깨닫든 간에 그런 그 개인의 노력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도록 그 부분이 너무 과대하게 비대해지면.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의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이러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그렇죠. 가서 이제 네. 면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신과 의사들도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들어주는 역할이지. 네. 들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 툭 해요. 그 환자가 갑자기 그렇네? 왜 내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면서 그 우울함이 됐든 불안이 그렇죠. 됐든 이런 게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인지 행동 뭐 치료라고 인지행동 하는 치료가 거죠. 됐든 뭐 예, 면담이 예. 됐든 간에 다만 이제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뭐 그런 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죠. 뭐 우리나라는 뭐 건강보험 되니까 누구나 가서 쉽게 만날 수 있긴 한데 그 김호 대표님은 이 해피클래스 읽고서 그 공중파 라디오의 책 프로그램에서도 네. 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차별 그 청취자들에게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나요?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리그만이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이 책에 보면 이제 50%가 유전적이고 40%가 자기의 뭐 의지나 이런 것이고 환경의 10%밖에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일까 상황일까를 번역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경이 훨씬 크죠. 그럼요. 최소한 네. 절반 이상은 되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너무 개인의 비중을 둔 네. 부분, 네, 그런 부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거죠. 저는 하여튼 그 셀리그먼의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뭐 그분의 앱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해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또 이거를 읽으면서 에바 일루즈의 이야기에 훨씬 더 저도 공감이 다른 되고.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에바일루즈의 이 해피클래스를 읽고 나면 진짜 김호 대표님이나 혹은 JYP처럼 이 매력적인데 글을 잘 쓰잖아요. 또. 네. 글을 잘 쓰고 네, 또 명쾌하고 음. 뭔가 자기가 하고자 싶은 말이 딱 분명하고 그래서 이 학자가 쓴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건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좀 흥미롭잖아요. 맞아요. 네. 사랑에 네. 대한 뭐 네. 사랑에 대한 3부작, 뭐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은 왜 불안한가, 사랑은 왜 끝나는가, 아니면은 뭐 감정 자본주의라든지, 뭐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슈퍼스타인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 한 권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책 중에서 사실 해피클래스에서는 그 뇌과학이 행복학과 만나가지고 그 서로 쿵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리사 펠드머 베럿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심리학자고 뭐 뇌과학자이기도 한데 그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기존의 감정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감정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폴 에크먼 같은 심리학자들이 뭐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사람들의 감정 유형을 뭐 5가지 혹은 6가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보편적 감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책과 그 책에 실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무너뜨린 감정 연구를 이제 전복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 뇌과학의 동향을 짧은 팜플렛으로 정리를 해서 내놓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최근에 됐어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으로.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해피클래스에서 얘기하는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를 뇌과학자의 입으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꼭 읽어야겠는데요. 네. 그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은 얼마 전에 그 YG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제목을 봤는데 일단 책이 굉장히 얇아요. 얇더라고요. 좋아하잖아요, 얇은 거. 심지어 문고판인데 160쪽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160쪽에 지금 최근의 뇌과학의 최신 동향과 관심사와 그리고 그동안의 뇌과학자들이 사기쳤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까는 거 내용까지를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지? 우리 주변에 아는 뇌과학자들도 몇 명 있으니까 한번 읽어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기회가 되면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책 많이 읽는 YG 덕분에 저희들도 김호 대표나 저도 잘 몰랐던 에바 좋은 책이었어요. 일루즈라는 작가도 알게 되고 그분의 최신작도 읽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호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잘 가요. 네, 시간이 잘 가고 재밌습니다. 근데 김호 대표님도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재밌어요.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혹시 다음 책은 안 쓰고 계십니까?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쓰고 있는 책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이럴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일도 줄으셨을 텐데 책이라도 좀 쓰시지 않고 네, 뭐 내년쯤에 뭔가 준비는 하고 계시군요. 그 사실 김호 대표님이 이제 그 전작에 지금 쏟아내셨잖아요. 그 맞아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그게 김호 대표님 지금까지 작업을 일단 한번 정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답답해요. 그
김호 대표님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호 대표님의 여러 책들 뭐 보시는 거 좋지만 저는 진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나온 보람을 마지막에 찾네요. 우리 앞에 월요일 방송에서도 맞아요. 저서들을 이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무슨 웬만한 멘토 뭐 이런 거 책 읽는 것보다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럼 이상한 멘토 이런 책 읽지 마요. 아무도 하면 안 돼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